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도심복합사업 76곳 중에 41곳, 절반이 넘는 곳이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발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역을 빼달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대책의 도심복합사업의 1년 성과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1년이 딱 됐군요. 이사대책이 나온 지가.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000 정도의 목표치였다가 8,000, 상당히 많이 선방한 편이고, 경기 인천도 2,200개 중에 1,600. 물론 목표치는 미달했지만 상당수의 근접한 모습을 보입니다. 70% 넘었으니까. 지방경기시 같은 경우는 4,200호 중에 이 데이터가 맞다면 실제 달성치가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 경기, 인천보다 지방 쪽이 훨씬 더 반대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 전체적으로 합쳐봤을 때는 2021년 목표치 18,000 중에 9,600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사부동산 대책 1년인데 정부는 순항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공급이 불투명하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대책이라는 것은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프로젝트인데 서울 목표 물량만 32만 가구입니다. 서울만 32만 가구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안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만큼 물량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이사대책 관련 사업별 후보지 현황을 보다 보니, 자, 보십시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고, 공공정비 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입하려고 투자하시려고 할 때, 거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그때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달성률이 12만 3천이나 1만 2천 정도를 제공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발포 물량은 43,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3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층주거지는 어떻습니까? 저층주거지는 6만 천 중에 5만 6,400으로 무려 92.5%의 달성률을 보이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의 그 발표 물량으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뻔하죠. 지금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은 이게 도심,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민간 건설사들이 덤벼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니까 분양성에 대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고민해 봤을 때는 민간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죠? 누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30%밖에 달성이 안 되는 거고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지금 우리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아예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주거지를 짓지 못했습니다. 5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까지 하게 되면서 현재는 중공업 지역이 그야말로 공업지대로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중공업 육성정책을 틀 때는 70년대엔 영등포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고 내지는 굴뚝공장 같은 것들이 다 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니까 민간에서도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이득을 향유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민간이 많이들 덤벼드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공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나 중공업처럼 민간하고 경쟁 구도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공공에 대한 달성률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저층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낙후된 동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민간이 잘 덤벼들질 않죠. 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층에서는 공공이고 민간이고 일단 개발만 시켜준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민간이 덤빌 가능성은 안 보이고 세월이 한참 걸릴 것 같으니 야 공공에서라도 우리는 개발만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진짜 낡은 그 빌라들이 밀집한 그런 동네에서는 뭐라도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공공을 통해서든 뭐라든 개발을 해야 돼 이런 방식이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당선진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공공택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껴들 여지가 없죠. 그야말로 나라 땅이고 국가기관 땅이기 때문에 지자체들끼리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층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공공정비든 소규모 도시재생이든 중공업지 역세권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복합 사업은 공공자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미비한 형태의 달성률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사실은
공공택지라든가 저층주거지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낮은 달성률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 대책을 통해서 83만 원에 뭐 127만 원에 뭐 205만 원에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 엄청난 숫자가 공급되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다 허수다. 예, 계획된 물량이야 누가 못하냐. 1,000만 원은 공급한다고 누가 발표 못하냐.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달성되려면은 그거는 계획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다. 실제 실행되는 것과의 괴리는 상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정말 얘기 드렸습니다. 뭐 이사대책 이승훈 치시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웬만한 영상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언급했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달성이 높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공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민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어떤 그 민간이 주도했을 때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도 있죠. 일단 소유권을 먼저 박탈당하고 입주권을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추가 분담금을 제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인데 그냥 신탁 등기를 통해서 잠깐 맡겼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소유권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죠. 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신뢰가 깨진 그런 상태에서 달성률이 높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라든가 조합은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 성과가 상당히 미미하죠. 네, 물론 2년 실거주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은 사라졌고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은 현재까지 선정한 후보지가 마곡 신한빌라 재건축, 의왕시 내성 가구역 2곳, 1000가구뿐 뭐 이런 식이다 보니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단기주택 확충 목적으로 포함된 신축 매입 약정, 비주택 리모델링이 뭔지 아시죠? 공장, 호텔 이런 것들을 주거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것도 10만 1000가구로 목표치를 크게 밑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 10만 1000가구 같은 것도 숫자 맞춘다고 신축 매입 약정 하는데 저기 산골짜기 밑에 있는 거 소규모에 있는 거 작은 것들 이런 걸로 호스만 채우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숫자만 채우려고 급급한 그런 것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적인 공급도 지금 목표치를 크게 밑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를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달성되기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급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76곳 가운데 본직으로 지정된 지역은 7곳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26곳, 76곳 중에 26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정 처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열심히 공급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 주도하에 공급하는 것들이 명확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자체가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화두가 그런 거죠. 요즘 집값 같은 것, 집값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방 압력,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이 되는 거고, 금융권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싸움이 되게 되면서 혼조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양극화가 생기게 되면서 오를 지역과 떨어질 지역이 공존하게 될 텐데, 서울 경기권 이런 어떤 핵심 지역이 되는 것들이 안정화가 돼야지만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될 텐데 서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 집값 안정화 시키려면은 서울 공급이 필연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정화로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서울 공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 쪽에는 올해도 가격이 상승할 걸로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